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됩니다.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뭐 떡볶이나 아니면 집에서 치킨 같은 것들 가끔 먹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한약이라는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의 한 1년 동안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속쓰림, 기타 위험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고생의 이야기인데요.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위염이나 식도염 증상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적절한 치료로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즐거움인데 많은 그 즐거움들을 빼앗기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처방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또 조금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되는 요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잘 아프지를 않고 건강한 편이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에너지를 환자분들께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힘이 되기는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나 표현들을 제가 직접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그 느낌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왜 여성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남성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죠?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고 느끼는 그 감각도 다르니까 내가 직접 그 증상을 겪거나 그 질환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늘 겪은 이제 환자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대학생 때까지도 거의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소화력이 좋고 식욕도 왕성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얹히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 감각을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워낙에 자주 겪는 증상군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법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의원을 찾아주신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소화기 질환들에 있어서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접근 또는 전체론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을 할 때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의원에 가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나는 위장이 불편해서 소화가 안 돼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잠은 잘 자느냐, 신경 쓰는 일이 있지는 않느냐, 대변은 잘 보냐, 소변은 잘 보냐, 또 추위를 많이 타지는 않느냐, 손발이 차갑지는 않냐, 이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숲을 보는 접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생리 시스템들이 모두 다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그리고 그 각각의 시스템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시스템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톱니바퀴가 잘 안 맞물리는 것처럼 소화기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시스템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겁니다. 병의 원인, 그러니까 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놓고 양방의학적인 접근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 질환에서 위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을 얘기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위염을 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역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적절하게 이제 항생제를 통해서 제균했을 경우에 위험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위궤양이나 위암이 예방된다라는 연구와 통계가 제법 근거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발견하기 훨씬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한의학 처방에서 그런 이제 항균 작용을 하는 약재들이 많이 쓰인 조합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황련 오수유라는 약재입니다. 둘을 합쳐서 오수유의 수, 그다음 황련의 련 해서 수련환이라고 해서 어떤 환약으로도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양리 연구들을 해보게 되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세균 효과가 제법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약재 그리고 이제 수련환이라는 약이 주로 이제 위염 증상에 해당하는 속쓰림, 위장 통증, 소화불량, 구역구토 등에 많이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또 특이한 건 황련을 단독으로 쓰는 것, 그리고 오수유를 단독으로 쓰는 것에 비해서 황련, 오수유를 같이 쓸 때 오히려 그 제균 효과가 확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조합을 찾아서 이제 경험적으로 쭉 활용해 왔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황련 오수유가 그런 항생 효과를 해서 이제 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개발되어 있는 항생제로 제균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효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위험에 있어서는 양방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항생제로 제균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균을 모두 했는데 소화기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제균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감염자의 80% 이상이 위염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 위염인 사람들 중에서 위장 관련된 증상, 자각적인 불편함을 겪는 경우들이 반대로 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수가 무증상인 위염이라는 얘기가 되고, 또 그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전체 100% 중에서 한 20% 가량 많게는 그 정도는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염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위염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증상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그 중에서 80% 가까운 사람들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 누군가는 똑같이 감염이 되었는데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똑같이 위험이 있는데 왜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지 않는가? 또 위험이 있는데 누군가는 왜 위궤양으로 진행을 하고 누군가는 위궤양으로 진행하지를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접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 형질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는 거의 정설처럼 여겨졌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에 걸린다. 경험적으로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도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위험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감염되어 있는 위장이 조금 더 위험 증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을 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 전체를 바라보는 시스템 접근, 그러니까 숲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는 나무를 보는 거가 있겠죠. 나무를 본다라는 거를 국소적인 접근 또는 병태학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비유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불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잡기 위해서 119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내 앞에 이제 와서 소화기로 불을 꺼주면 될 텐데, 헬기를 띄워서 저 위에서 숲 전체를 조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적절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에는 숲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지금 불편한 증상 자체를 바로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표치와 본치라는 용어를 하는데, 표치라는 거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을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표면에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게 상당히 격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급증 또는 위급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돼서 신체를 더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더라도 급증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치료 원칙을 예전부터 제시를 해왔습니다. 위장질환에 국한해서 바라본다 그러면 위장 점막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위장 점막에 위험이 얼마나 있느냐, 위험이 얼마나 심하게 있느냐, 또는 그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위장의 운동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적절하게 잘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는 적절하게 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직접적으로 소화기의 상태를 보는 게 국소적인 병태학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시경이 개발되기 훨씬 이전인 예전에는 위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 그러니까 최선의 접근법은 최대한 가까이 있는 점막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구멍 조금 더 나와서 혀를 보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히나 상부 소화기 쪽 그리고 호흡기 쪽 우리 이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의 점막 상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 진단법을 이제 설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 부분은 이제 상부 소화기나 호흡기 쪽의 점막 상태와 혀의 점막 상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소견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되기는 하는데 혀는 별도의 원인으로 인해서 음식물 때문이든 내가 혀를 깨물든 아니면 구강에 어떤 질환들이 있든 해서 오염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내 식도나 기관지의 상태와는 동떨어진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죠. 또 이 명치 밑을 내려가게 되면 뭐 소장이나 대장이나 아니면 아예 동떨어진 비뇨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설진의 점막 상태와 좀 제법 다른 점막의 상태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진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의 절차를 하나 더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즉 보통 진맥을 본다라고 하죠. 이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입니다. 요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동맥이 요골 동맥인데 이 요골 동맥을 촉진하는 진맥을 하게 됩니다. 진맥은 심장에서부터 손목으로는 혈관의 상태나 아니면 혈액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심장이 전신으로 어떻게 혈액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상반신에 있는 혈관들이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위장으로 공급되는 말초 혈류의 상태들이 어떤지에 대한 간접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아까 했던 설진이나 이후에 하게 될 복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차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나는 속이 불편해서 왔는데 위장 말고 뭐 잠 얘기를 한다든지 순환 얘기를 하거나 호흡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지금 진단도 사실은 방금도 마찬가지죠. 진찰 방법이 나는 속이 불편한데 혓바닥을 보고 나는 속이 불편한데 손목에 있는 혈관을 잡는단 말이죠. 그럼 직접적으로 내 위장에 제일 가까운 부분을 진찰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직접 명치 있는 부분들을 만져서 아니면 눌러봐서 진단을 하는 복진, 그러니까 배를 진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복진을 사용하게 됐고요. 특히 이 가슴 쪽은 갈비뼈에 가려져 있어서 심장이랑 폐를 직접 누르기는 조금 어렵고 또 신장이나 그 췌장 같은 경우는 등 뒤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촉진이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하지만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그 구조 자체도 관으로 되어 있고 복부 표면의 정면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제법 가깝게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개발되고 뭐 CT, MRI가 개발된 현재에 있어서도 방금 살펴본 복진이나 맥진은 제법 의미가 있는 진찰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내시경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카메라를 통해서 위장의 점막 상태를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 뭐 점막이 빨갛거나 부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위장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소화액이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분야에서는
복진이나 맥진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갖는다, 포지션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딥하게 들어와 버렸는데요. 오늘 처방을 의뢰한 환자분이 거의 1년 넘게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아직 한창 건강해야 될 나이인데 1년 넘게 이런 증상을 앓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고 한창 성장해야 되는 나이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는 제법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처럼 조금은 거창하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접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는 이 환자분께 실제로 처방했던 개울화담전이라는 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접근 경로를 통해서 이 처방을 분석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